독도와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고문서들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도와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믿는 일본인들을 위해 정말 유익한 자료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은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 증거고 자시고 울릉도까지 일본 땅이다, 에라 모르겠다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억제 주장은 남북 관계에게까지 미묘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최근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증명하는 일본의 각종 문서를 담은 책이 발간돼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수집한 일본 고문서, 고지도 등 평생에 걸쳐 발굴한 독도, 대마도 관련 자료 60개를 한데 묶어 대마도, 독도에 대한 문서명, 작성 연대, 작성자, 수신자와 함께 문서를 소개하고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문서들은 대부분 일본인이 직접 만든 사료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도 아직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료를 발굴해서 이번에 공개한 사료들은 독도와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넘어 올바른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뭔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공개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독도로 스트레스 받고 대마도를 빼앗겨 살았다는 사실이 원통하리만큼 우리 영토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데요. 1987년 만들어진 일본 흥지로 정전도라는 고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고 표기되었고, 일본인들이 울릉도, 독도까지 접근하지 못한 증거로 문서명 시마네현, 영토 죽도, 문서 작성자 츠네마츠 야스오 시네마현 지사가 요시다 스케 외무 대신에게 보낸 1951년 8월 30일자 문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전 후 미국 연합군 사령부의 지령으로 독도에 접근하지 못한 문서도 공개되었습니다. 1696년 일본 시마네현 통치사가 직접 작성한 독도 관련 문서도 공개되었는데요. 죽도에 도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죽도는 당시 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도가 조선 땅이니 들어가서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에 금지령이 내려져서 일본인들은 접근도 못하고 틈틈이 미로를 했는데요. 미로한다고 사형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회의록도 나왔습니다. 러일 전쟁이 있은 1905년 일본 내무부 장관이 주최한 회의록에는 독도는 조선에서 점령한 곳이 아닌 무인도이며 지금부터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무인도를 죽도로 하고 일본 영토로 해서 시마네현 소관으로 한다고 회의를 열고 일본인들이 자기 영토로 빼앗겠다는 증거입니다. 1666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표시한 지도인 부산국 지도에는 울릉도를 독도와 함께 그려놓고 한당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한당은 18세기까지 일본이 한국을 부르던 명칭입니다. 게다가 독도의 국제사회 명칭 리앙쿠르 섬이라는 명칭이 이조시대 이안골이라고 불리던 독도 명칭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국내에서는 다케시마라 사용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리앙쿠르 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리앙쿠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명칭을 일본 발음으로 한 것이라고 밝혀진 것인데요.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 사료관에 비치된 일본의 죽도에 대하여란 자료를 입수해불에 일본 발음이 리앙쿠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18장으로 된 일본의 죽도에 대하여는 1952년 2월 2일에 작성된 사료로 시마네현이 일본 내무성에 죽도의 역사 개념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제출한 사료입니다. 이 사료의 내용은 1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죽도를 먼저 발견하고 명치 전부터 어부 나가이 요사부토가 고기를 잡은 곳이라는 일본 영토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사료입니다. 이 사료에서 독도를 우리나라가 사용하던 명칭으로 일본 발음 그대로 한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리앙쿠르의 명칭은 1849년 프랑스 배가 독도를 발견하고 선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달리 리앙코르는 프랑스 선박 이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독도는 물론이고 대마도까지 한국 땅임이 밝혀졌는데 아직도 일본은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교도통신은 마루야마 다스야 일본 시마네현 지사가 에토 세이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독도에 관해 영토 문제로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요망서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확립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현재 시마네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2월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각의 결정으로 일본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해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에토 담당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소개한 시설인 도쿄 소재 영토 주권 전시관을 거론하며 역사적 사실을 내방객이 실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서 자국민을 위한 계몽 활동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울릉도까지 일본 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코비드19 재팬닷컴 사이트에 울릉도를 자국의 시마네현 관할로 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이트 초기 화면에 있는 지도에서 울릉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시마네현의 코로나19 현황을 알리는 작은 안내판이 뜹니다. 안내판에는 확진자 24명, 회복자 24명, 사망자 0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확진자가 없는 울릉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이트는 구글에서 영어로 일본 코로나를 검색하면 상단부에 노출돼 전 세계인들에게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을 알리는 대표 사이트로 인식되고 있어 이 사이트를 통해 일본 코로나19 정보를 얻고자 하는 세계인들은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이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국가정보 사이트에도 한국 지도에 울릉도, 독도가 누락되어 있었고 일본 지도에는 울릉도, 독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항의에 나섰지만 WHO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화가 단단히 난 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일본 외무성산하연구소가 최근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허황하기 그지없는 조작품으로 우리 땅을 강탈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걷어치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달 유튜브에 공개한 것을 두고 서툴기 짝이 없는 이 엉터리 동영상은 독도 강탈 야망에 환장한 일본 당국이 꾸며낸 또 하나의 조작품이라며 일개인의 삭막한 추억담까지 동원해 독도가 제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앙천대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영토이며 한 점도 떼어낼 수 없는 살부치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자국민에게 독도가 빼앗긴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외국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일본을 상대로 비판을 쏟아낸 것을 보면 일본에 대한 북한의 감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을 상대로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다로 방위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형 미사일 개발 등으로 공격수단을 다양화,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동시에 여러 발을 쏘는 포화 공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온갖 카드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노방 이상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슈어 배치 구상을 최근 백지로 돌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억지력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핑계로 전쟁 가능한 국가 만들어 남의 나라 기지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러한 조짐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믿었던 프랑스가 한국을 선택하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난리난 일본과 한국의 뜻밖의 움직임에 크게 놀라 앞길 막던 일본은 대참사난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철도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KTX보다 신칸센의 기술력이 훨씬 뛰어난데 어떻게 프랑스가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며 난리가 난 것인데요. 지난 9일 한국철도는 프랑스 국영철도의 요청으로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가 KTX의 모태인 고속열차 TGV를 운영하는 프랑스 철도의 연구 파트너가 된 것인데요.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한 한국철도는 SNCF와 정기적 기술 연수 및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동연구는 SNCF에서 먼저 제안해 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개통한 지 약 40년이 된 파리에서 리옹 구간의 노후 고속철도 선로 개량 사업을 위해 기존 자갈 선로를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콘크리트 선로로 변경 검토 등 설비와 유지 보수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것인데요. 경부 고속철도 1단계 구간은 프랑스와 같은 자갈 선로를 부설했지만 2010년 개통한 경부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은 콘크리트 선로로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가 운영해보지 않은 방식입니다. SNCF는 한국철도의 KTX 등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며 지하철 과천선, 일반철도 일부 터널 구간 등 자갈 선로를 콘크리트 선로로 개량한 정보와 경험에 대한 공유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열차 운행에 지장 없이 선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동연구에는 한국철도를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양국 기관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세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연구 주제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조만간 공동연구를 위한 정식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연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연구가 양국철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철도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고속철도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 당당한 파트너로 제안을 받은 만큼 발전하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한국철도의 우수한 운영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뜻밖의 움직임에 크게 놀라 앞길 막던 일본은 대참사난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8개국의 후보가 세계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경합하게 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언론이 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일본 측의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로 WTO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양국이 격돌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 본부장이 WTO 수장을 맡을 경우 한국의 앞길을 막던 일본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10일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에 한국 등 8개국 후보가 나섰지만 유력한 후보가 없어 혼전이 예상된다며 만약 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일본에는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이후로 작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이끌어온 유 후보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는 뜻밖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WTO 제소를 주도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만일 유 후보가 사무총장이 되고 WTO에서 한일 분쟁이 본격화되면 일본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신문은 이번 WTO 사무총장 선출에선 아프리카 출신과 여성이 키워드로 떠올랐다면서 8명의 후보 가운데는 나이지리아 재무외무장관과 세계은행 전무 등을 지낸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사회 의장이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다며 가장 주목할 후보로 꼽았습니다. 다만 케냐 문화부 장관 출신으로 여성인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의장이 막판에 후보 대열에 합류해 혼전 양상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일본 정부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힘을 합쳐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은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미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한일 간의 현안은 WTO 사무총장 선거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각 후보의 인물 댐데미를 보고 지지 후보를 선택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WTO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일본의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 일찌감치 자국 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했는데요. 그 이후로 마이니치 신문은 주요 강요 경험자 중에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후보들은 오는 15에서 17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공식 회의에 참석해 비전을 발표하고 회원국의 질문을 받는데요. 유 후보의 발언 순서는 후보 접수 순서에 따라 5번째로 이르면 1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선출 과정이 진행되며 최종 선출까지는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 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선출 과정에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님이 회원국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